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이 미흡해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 멈춤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올해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적 모임은 4명, 식당과 카페 운영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예산 등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지원금은 따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즉각 사과하면서 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들 역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공식 사과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이력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일상회복 조치를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은 밤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공통으로 4명입니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에서의 모임은 백신 접종자끼리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접종자 1명까지 동행을 허용했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차이를 뒀습니다.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이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지금까지처럼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교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허용 인원도 감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오는 18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정부는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해 향후 조치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전면 등교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수도권 학교들도 다시 3분의 2 등교로 전환합니다. 기말고사는 학년별로 시간을 나눠서 보고 졸업식은 비대면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경주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주변 학교 3곳으로 퍼지면서 학생과 가족 등 7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학생 감염이 늘면서 하루 학생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면 등교와 지역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사이에서의 전파가 확산되고 또 가족 그리고 학교로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 과밀 학교의 전면 등교를 중단하고 밀집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전국적으로 전면 등교를 시작한 지 4주 만입니다. 초등학교는 1, 2학년의 전면 등교를 포함해 밀집도를 6분의 5로, 중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조정합니다. 다만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농산어촌학교와 돌봄은 특성을 고려해 정상 운영합니다. 지역이나 학교별로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등교 수업이 원칙인 만큼 전면 원격 수업은 피하도록 했습니다. 탄력적 운영을 감안할 때 교육부 차원에서 조기 방역을 실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말고사도 학년별로 시험 시간을 달리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교 행사도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학교 밀집도 조정은 겨울방학 전까지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2주 뒤엔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큰 청소년 방역 패스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결정이 되면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7,000명대, 위중증 환자도 1,000명에 육박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하면 내년 초 하루 확진자가 2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이틀째 7,000명을 훌쩍 넘는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선을 바짝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14일 900명을 넘어선 이후 사흘 연속 9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하루 이틀 사이 1,000명 선도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달하면 일반 진료에도 직접적인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진단검사 양성률도 2.95%로 지난달 첫째 주 1.54%의 2배에 달하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확산 규모를 잡지 못하면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전체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6%는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46%까지 빠르게 올라왔지만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60대 이상에서 3차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그 기간부터 1주에서 2주 정도 뒤부터는 저희가 어느 정도 피해자가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져 87%입니다. 수도권 환자가 이송되고 있는 인접 권역의 병상도 빠르게 소진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북엔 빈 병상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상 방역 대책을 통해 유행 확산을 억제하고 3차 접종을 통해 피해 규모를 줄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두고 정부는 기존 예산에 각종 기금과 예비비까지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 달 보름 남짓한 일상회복 끝에 다시 영업시간 사적 모임 제한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짝 나아지는가 했던 상인들은 대목인 연말 장사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해버리면은 이제 식사 드시고 오시려고 하면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뭐 월세 관리비 이런 거 내는 거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부는 기존 손실보상 예산에 각종 기금, 예비비까지 쓸 수 있는 재정을 모두 끌어모으겠다며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격인 이른바 방역지원금을 새로 만들어 지급합니다. 기존의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패스나 여행업 같은 간접 피해까지 포함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정 면적당 몇 명만 가능하다, 수용 인원의 몇 %만 들어올 수 있다는 등의 제한 명령을 받았던 결혼식장이나 놀이공원 등이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이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등 기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반발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해서 일상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며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최대한 두텁게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45일 만에 잠시 멈춤. 호주 국빈 방문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정부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 기간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며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찾기 쉽지 않지만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상회복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실감이 크다며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경보다는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와 청와대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충분치 못했다며 정부 부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질책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방역 강화는 데이터와 자료를 놓고 경론 끝에 내린 결정이고 지금이 멈춰야 할 시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입니다. 이 기간 의료 대응 역량을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일상 회복의 초입에서 K-방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백신 접종과 대면 접촉 자제로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되자 바로 사과하고 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박 자금의 출처를 수사하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모 씨가 활동했던 한 온라인 카드게임 커뮤니티입니다. 이 씨가 지난 2019년부터 1년 반 동안 이곳에 자신의 불법 도박 경험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보도 직후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 후보는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문을 내고 신속히 사과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인터뷰까지 자청하며 자식 교육에 소홀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대선 후보 가족에 대한 무한 검증은 불가피한 만큼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씨 역시 직접 사과문을 내고 부적절한 처신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히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형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건 당연하다고 쏘아붙였고 이런 형사법 위반이 명확한 이런 증거나 이런 거로 확인이 됐을 때는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씨가 불법 상습 도박을 명백하게 인정한 꼴이라며 자금 출처 역시 수사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상습 도박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는 도박 관련 글뿐 아니라 마사지 업소 경험이나 음담 패설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선대위는 글을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해 파상 공세를 폈던 민주당은 예기치 못한 후보 가족 논란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갈수록 비방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일단 공식 사과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과거 경력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을 위한 이력서에 공모전 수상 기록이 허위라는 의혹부터 분당에 있는 옛 삼성플라자 건물에서 했던 전시회를 삼성미술관 전시 경력으로 부풀려 도록에 적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종일 외부 출입을 자제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일단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다시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대국민 사과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진심이 없는 기획 사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과 남탓, 겁박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했던 윤 후보의 업보라는 조소 섞인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까지 이제 주중이 탈탈 털어놨는데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저럴 때 되는 거죠.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만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개별 언론 대응이 이어지면서 김 씨를 보좌할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등판을 자제한 채 선대위 차원에서 김 씨의 메시지만 관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건 후보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후보 부부가 개별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나면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건데 며칠째 이어지는 어정쩡한 뒷북 사과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재직 증명서에 이어 이번에는 수상 이력과 전시회 경력을 두고도 허위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지난 1995년 5월 미술세계 대상전에서 입상, 우수상을 받았다고 적었는데요. 미술세계 대상전은 1984년 창간된 미술 전문 잡지 미술세계가 주최하는 공모전으로 미술계 안팎에서 권위 있는 상으로 통했습니다. 김 씨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1995년 제6회 미술세계 대상전이 열렸는데요.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의 분야에서 모두 1,232점이 출품돼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6명, 특선 51명, 입선 170명이 선정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 당시 당선자 명단이 실린 미술세계 129호를 확인해 봤는데요. 김건희는 물론이고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 역시 229명의 수상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1994년과 1996년 당선자 명단에서도 김 씨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해당 이력서를 제출한 뒤 한림성심대에 임용돼 2001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컴퓨터 응용과 강사로 근무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림성심대 측은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통화에서 수상 이력이 시간 강사 임용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증빙을 첨부를 하시면 참고 용도로만 활용을 하지 그것 때문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쓴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증빙을 안 넣으셨으면 그냥 점수에서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럼 증빙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나요? 그거까지는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동의 안 해주시면 알려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학 강사 노조 대표는 서류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 임용이 취소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 받는 쪽에서 이제 만약에
그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에 하나라도 허위가 밝혀지면 네. 그 합격 취소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단서가 분명히 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단서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응할 때 허위 사실을 기재하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런 네. 거 했다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뭐 그런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전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작가로 참여했던 전시회도록에 이처럼 2003년 삼성미술관 기획전시에 참여했다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삼성미술관이라는 명칭은 삼성 측이 지난 2004년 10월 삼성미술관 리움을 개관한 이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성남시 분당구 삼성플라자 건물 내부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드령입니다. 네, 대선이 8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대선 전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돼서 계속 이제 제기되는 논란들. 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취재해서 보도한 예를 들어 YTN 같은 언론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취재를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축적되어 가지고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제 지금 아까도 보도 자료들 보면은 20년 이상 된 자료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후보자 측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취지에서 당과 그리고 후보자 측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부인의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이제 기억에 의존하는 바가 일단은 클 거고 상당히 오래전 일이어서 이제 그 자료들을 다 다시 수집하기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만은 근데 의혹 제기도 사실은 상당히 좀 기간이 흐른 거기 때문에 아예 팀을 꾸려서 후보 부인을 모셔다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하면 좀 빨리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기됐던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뭐 한림대 강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한림성심대학교라는 학교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과장해서 적거나 좀 오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명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사항이 나올 때마다 해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자료를 놓고 이 자료의 진위 여부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기획된 건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후보 측도 그 자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개개인이 또는 후보의 가족이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당이 조직력을 활용해 갖고 빨리빨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개인의 지금 이제 50세가 되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 가지고 어떤 지점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그걸 다 미리 사전 검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 배우자의 어떤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이런 것들 재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언론에 나온 뒤에 이렇게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씩 물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변 기자님한테 37살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못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접근 방법이 언론이 뭔가 특정한 지점을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배우자나 후보자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지점에서 해명해야 될 지점이 있느냐를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설명을 하면 사실 언론으로서는 읽어보거나 해도 이게 뭐라고 하는 건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주로 요새 동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오늘 한 얘기는 사과는 일단 아닌 겁니까? 저는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만약에 문제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겸손한 자세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께 진솔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 본인도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제 모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면서 후보자가 결혼하기 전의 일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가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물론 뭐 국민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책임론을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저는 이게 그래서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도 전혀 본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 파악하느라 어려운 것 같고 또 반대로 후보자가 결혼한 뒤에도 보면은 후보가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렇게
독립적인 삶을 서로 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부간의 그런 어떤 가족 형태에 따라 가지고 크게 간섭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디어 토마토 결과입니다만은 김건희 씨 의혹이 사실이면 지지 후보를 바꾸겠느냐라고 할 때 바꾸겠다 57, 안 바꾼다가 30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그게 결혼 전이다 후다와 관계없이 뭔가 기록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과장했다거나 이런 게 드러나면은 상당히 당의 어떤 후보 지지도로서는 타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선출직에 대해 가지고는요. 예. 죄가 있음, 죄가 없음, 사실임, 아님, 아니면 뭐 비난받을 일임, 아님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이 이런 모든 자세나 아니면 태도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과거에 조국 장관 사태 같은 경우에도 기억해 보시면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조국 장관 일가의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낙마하고 예.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가는 지점까지 이뤘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초기 대응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뭐 부족함이 없도록 느낄 만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훨씬 더 커지기 전에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밝혀지고 정리가 되고 빨리 선거전이 좀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기획설 이걸 갖다가 오늘 뭐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얘기를 하던데 당의 입장이 민주당 기획설이 분명하다고 어떤 의혹에 대한 근거 같은 걸 갖고 계신 겁니까? 기획설은 이제 어떤 특정한 정보 때문에 기획설이라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예. 보통은 12월 말이 되면은 어느 해나 그 연말에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하는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멈추기 때문에 12월 20일경에 했던 조사들의 결과가 대부분 박제돼 가지고 한 1월 초중순까지 계속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 정당 간에 고지점 비슷하게 이제 벌어지는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런 뭐 특정한 민주당에서 어떤 기획을 했다 이런 거 이전에 그런 기간이다라는 취지로 그런 이렇게 말하는 걸 표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얘기는 조금 더 발전해 나간 게 있습니다. 뭔가 기획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몇몇 언론들이 편승해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대해 가지고는 오비일학식으로 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공교롭게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이런 것이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민주당에 이제 계신 분들도 오늘 상당히 불거졌던 이재명 후보 자식에 대한 문제도 비슷한 기획이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해 보는 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좀 작은 부분들에서 뭔가 조금 틀린 거라든가 기록이 뭔가 착오가 있다든가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좀 큰 흐름을 봐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제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왜 김건희 씨가 가서 일했다, 함께 사귀면서 잘 지냈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아무도 만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거기 가본 적도 없고 일한 적도 없다고 하는 쪽에서는 만났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냐. 이 큰 흐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언급되신 분들을 보면은 큰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이것을 뭐 누굴 다그쳐서 될 일도 아니고 사실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실관계나 이런 게 명확해지면은 아마 후보자의 배우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아직은 사실관계를 좀 분명하게 또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당대표로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김건희 씨가 등판을 해서 본격적인 어떤 후보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미리 기획했던 일정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다만 후보자가 선출된 직후부터 선대위 차원에서 또 당 차원에서 이런 배우자의 일정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지원팀이라든지 이런 것의 구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한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뭐 아직까지 뭐 발동시키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후보자와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왜냐하면 네. 제가 후보자의 배우자를 사적으로 대면한 적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금까지 대중에 이렇게 쌓여진 이미지나 이런 것보다는 후보자 배우자가 가진 어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금까지 몇 달간 그 유흥업소 근무설이라든지 네. 이런 상당히 좀 민망한 공격을 받으면서 훼손된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는 후보자의 그 배우자가 강력한 어떤 좀 소명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만나서 후보자의 부인을 접촉해 보니 한간에 떠도는 의혹하고는 정말 좀 다른 나름대로의 어떤 수준이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이 같으신지요? 저는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말했던 유흥업소 근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 굉장히 여성에 대한 심각한 그 모욕적 발언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래도 그 남편인 그 윤석열 후보자를 생각해가지고 직접적인 아주 그리고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또 악의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공격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미 후보자 배우자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 뭐 업보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업보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뭐 공명정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업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유인태 전 수석께서 네. 굉장히 이 부분을 좀 겉에 피상적인 부분만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 상황에서 물론 우리 국민들은 그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평가도 투표에 네. 반영하는 국민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조국 장관 사태 때 문제가 됐던 것은 조국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본인이 가담한 행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 의심받는 그 표창장 위조, 그 예. 인턴 확인서 위조도 있고요. 하다못해 나중에 이건 뭐 범죄까지 구성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아들의 시험을 대리로 봐줬다. 뭐 이런 의혹 같은 것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기여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인지 또는 본인이 가담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부인 자격으로 나중에 어떤 영부인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소 이미지상에 좀 지금 큰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논쟁인 것이고 예.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행위에 가담했거나 아니면 그 행위가 이랬을 때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거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 그래서 유인태 수석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저는 완전하게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후보가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일부 그건 수사 굉장히 조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그런 게 심각한 있다면. 문제고 저희가 또 한 번 살펴봐야 될 것은 예를 들어 김건희 그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국민대학교에서 논문에 있어가지고 뭐 표절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도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은 첫째로 그 행위에 후보가 가담한 일은 전혀 없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 같은 분들은 제가 이런 참 피장파장 논리를 싫어하긴 하지만은 예. 본인이 가천대학교의 논문을 표절로 이제 받아들이고 스스로 철회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 학교에 대한 비하적 발언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날을 세울 때는 저는 거꾸로 내로남불 안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 무수한 논란들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만약에 배우자로서 영부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면은 이미 이재명 후보는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네.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시행한 것, 실행에 옮긴 것 등에서 비중은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 이재명 후보 논문은 이재명 후보가 썼겠죠. 그렇죠. 자, 그렇고 이제 흔히 뭐 얘기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잘 안 보인다. 특히 뭐 어려운 질문이나 또 청년들과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대표에게 마이크가 넘어간다. 이제 이런 질문인데 실제로 존재감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후보자가 대부분의 일정을 혼자 소화하고 있고 어허. 그리고 제가 후보자의 요청을 받을 때만 제가 후보자 일정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후보자가 저희가 동행을 요청한 부분은 저희 당에서 미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호남 지역의 이런 곳에 대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 이런 그 일정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본인은 정치 신인이고 이번에 당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당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혹시라도 잘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엇갈래가 나게 되면은 굉장히 이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후보자가 저와 동행해 가지고 같이 예. 이야기하는 형태로 이제 풀어 나가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처음에 후보 되고 나가지고 본인이 갑자기 어디 뭐 시장 가가지고 음식점 총량제를 하겠다 이렇게 질러버리고 그다음에 뭐 그거 외에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주 4일제 이런 공약들을 당과 상의가 안 된 상황 속에서 툭 던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실상 철회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해본 말이었다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오히려 당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당을 존중하지 않고 움직이는 이재명 후보의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도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친기업적인 어떤 정책 방향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제를 꼭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좀 유연하게 적용해서 기업들이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얘기 같은데 이것이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일할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게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가 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그 논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 그 이상의 노동 생산성을 가지지 못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럼 노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의 어쨌든 이익을 낼 수 있는 노동자다라고 했을 때는 고용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고용주 입장에서 내가 지급하는 임금보다 생산성이 낮은 분들은 고용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건 아주 학계의 오래된 논쟁이고 그 부분을 후보가 정치적 언어보다는 본인이 학술적인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최저임금의 어쨌든 유연한 적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당의 정책과도 큰 이견이 없는 게 저희 당은 예전부터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에는 뭐 경제 상황에 따라 높이는 것에는 동의하되 지역별이나 아니면 직종별 차등 적용 같은 거는 저희가 항상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당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자의 그런 여러 이야기가 저희 당론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냥 이 김건희 씨 논란에 그냥 묻혀버렸는데 권성동 의원하고 강릉에서 만나셨을 때는 도대체 몇 명이 어떤 일을 했고 성희롱과 관련돼서 경찰이 출동한 건 분명히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직접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날 강릉에서 일정을 수하고 난 다음에 그 취재단 기자들이 한 20분 정도 실제로 후보를 이제 팔로우 취재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가 저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하던 도중에 그 기자들 중에 일부가 본인들이 이제 바로 주변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인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한 뭐 딱히 누가 주최자도 없이 한 3-4군데의 음식점과 주점에 따로 나눠서 이제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방역 수칙이 엄격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후보자가 한번 들어가서 어떤 가게에서 인사를 하고 저는 다른 가게에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서로 엇갈려가면서 인사를 하고 나오고 저는 그때 아마 그 윤석열 후보자와 권성동 의원보다는 1시간 정도 일찍 이석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의 상황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기자들이 항상 동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되는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언론인들도 인지를 했을 것이다라는 현장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행으로 혹시 오해를 살 만한 행동 같은 건 전혀 없었을 거다. 추행은 애초에 나오지가 않은 말이고 일본 발언에 대해 가지고 그 신고하신 분이 불쾌함을 느껴 신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던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증언하는 것이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분명히 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신고는 되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건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상당히 야심한 시각이었고 애초에 그 공간이 뭐 술을 마시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그리고 언론인 거의 함께 배석하는 언론인들도 그리고 그 신고하신 분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나 아니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야 된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멋진 정책 대결이 좀 빨리 펼쳐지고 이것저것 정책에 대해서 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렌터카 여러 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대가성은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요.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현역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렌터카 세대를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 수사 끝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사용 횟수와 대여료 납입 명세 등을 토대로 김 전 의원이 받은 렌터카 세대 가운데 국산차 한 대에 대해서만 경제적 이익을 받은 거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차량을 받아 쓴 게 정치 활동과는 무관하고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역시 확인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계와 법조계, 언론계까지 연루된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용두사미 수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량 제공이라는 혐의 사실만 확인했을 뿐 수사의 핵심인 대가성 규명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모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6명의 정치 언론계 인사들 역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들 모두 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외제차 대여부터 시작해 고급 골프채, 학자금 등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과 벨트 등을 받은 배모 총경은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한우와 대게 선물을 받았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액수 미달로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언론 보도로 쏟아져 나온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까지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끝이 나면서 사실상 알맹이 없는 맹탕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대법원은 노동자 승소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정한 합의나 관행을 일방적으로 어겨서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했는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추가 수당 지급으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법원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도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동자의 추가 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추가 수당의 지급으로 회사 측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되거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측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이제 하급심에서 파기환송심 절차만 남아있으므로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동자과 협의해야 한다. 회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존중은 하고요. 판결문을 좀 검토한 다음에 적절히 좀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회사 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노조 측 추산 4,800억 원, 회사 측 추산 6,300억 원 이상입니다. 대법원은 또 현대 미포조선 통상임금 재판에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관련 업계의 통상임금 산정과 수당 지급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 재판은 부산 고등법원에서 있을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제주에 이별 여행 온 A씨는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 B씨를 태우고 지붕이 없는 이른바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구분 도로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길가에 세워진 경운기와 부딪혔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여자친구는 차에서 튕겨나가 크게 다쳤고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어도 앙심과 원한 등 살인의 동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붕이 없는 차량 특성을 볼 때 사고가 나면 A씨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범행 수단으로 오픈카를 선택했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안 직후 급가속을 했다며 지붕이 열린 상태여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충분히 튕겨나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연인을 살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살인을 계획했다면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차량을 운전했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면 그에 대한 판단도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더라도 위험운전으로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해볼 여지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8월 31일자로 이제 그 찌라시 담당관이 됐어.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읽으니까 너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어떤 경험을 그때 얻었냐면 그런 돌아다니는 얘기는 그거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카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여동환, 권인숙 2004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립경영회는 2003년부터 근무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대해서 또 캠프 대변인이라든지 제3자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부인 스스로가 후보자 부인 스스로가 해명을 해서 이제 배우자분 관련해서 배우자분 관련해서 관련 의혹 보도들이 나온다. 아니 내가 그럼 하나 물어볼게. 그 여러분들 아마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 있으면은 한번 물어봐. 무슨 교수 채용 이렇게 하는데 시간 강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공 이런 거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건지를 좀 먼저 보고 하세요.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심지어 오늘 겸임 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라며 공개 채용 아니다라며 마치 공개 채용이 아니면 허위 학력을 제출해도 된다는 식의 궤변을 연일 늘어놓았습니다. 무차별 공세로 궁지에 몰아넣고 돌팔매질 해대는 마녀 사냥식의 형태를 검정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상 초유의 정가 4번 후보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해 비겁하게 배우자 문제 뒤로 숨지 말고 특검 받아 검증 받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사모님께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어찌됐든 뭐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뭐 결혼 전에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자기가 처신한 게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는 뭐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어찌됐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가족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후보 장남 2019년부터 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 이 내용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 언론에서 보도를 했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를 했고요. 의혹이 일고 얼마 후에 이재명 후보가 그 사이트에 글을 올린,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그 글들을 보고서 사실은 이제 불법 도박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사이트에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글을 올린 당사자가 본인의 장남이 맞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도박 커뮤니티 사이트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글들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어디서 얼마를 땄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지니까 바로 이제 뭐 사과가 나왔습니다. 사과하는 장면 한번 잠깐 좀 보시죠.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가족 검증에 있어서 뭐 장남의 불법 도박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눠봐야 될 텐데요. 네. 공적 영역이라면 당연히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후보자의 가족들도 비자발적으로 이미 공인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검증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장남도 바로 사과문을 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대위를 통해서 바로 사과문을 냈고요.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각적인 사과를 통해서 더 이상의 문제 확산을 좀 차단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지만 실제로 거기에 이제 올라 있는 글들의 수준을 보면은 야,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정도로 심한 단어들도 많고 표현들도 좀 많아서 이거는 글쎄요, 이건 가족의 문제니까 이재명 후보가 도의적 책임을 지든 뭐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고발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일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보수적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뭐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정확한 상황은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지 않습니까? 그 글들이 어느 정도까지 실행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글을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어느 정도 뭐 부풀려서 올릴 수도 있고 왜냐면 남들 앞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본인을 과장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장난삼아 올렸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실관계는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도박을 한 것은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사과한 것까지 나온 걸 보면 그걸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 확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근거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좀 한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문제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아들의 문제가 걸렸는데 아들의 문제는 과연 대권 행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게 이제 관심입니다. 저는 일단 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지는데 1차적으로
이제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물론 아직까지 모든 실체가 다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즉각적인 사과를 한 것은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정 부분 좀 잠재웠다는 부분.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본인이 인지하지 못, 후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얼만큼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거냐 하는 부분. 이건 이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당연히 있죠. 아버지가 아이를 잘 기르지 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성인인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건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어떤 실체가 나왔을 때 그게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또다시 사과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무튼 가족 관련 리스크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조금 애매한 게 이제 튀어져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다른 거는 좀 부풀렸다거나 같이 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했다거나 상을 탄 것처럼 했다거나 하는데 2003년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이력 문제는 아예 그런 게 있지도 않았는데 한 걸로 좀 의혹이 제기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에 이제 전시회를 하면 도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작품들을 쭉 만들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작품집에 본인의 이력을 쭉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2003년도 전시회를 했는데 그게 어디서 했냐면 삼성미술관 기획전에서 전시를 했다라고 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언론에 취재를 해봤는데 삼성미술관에서 2003년도에 그와 같은 전시회를 연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고 그리고 나서 김건희 씨가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삼성 플라자라고 하는 곳에서 전시를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아마 남대문 쪽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강남 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지금 이제 그 앵커도 헷갈리신 이유가 뭐냐면 AK 플라자 분당점, AK 플라자 백화점의 분당점이 예전에 삼성 플라자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름에 삼성 플라자가 있는데 분당에 있는 그 삼성 플라자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걸 삼성미술관 기획전이라고 명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름이 뭐 삼성이 앞에 들어갔다고 해서 동일한 전시회라고 보면 안 되고 삼성 리움 측에서는 그런 전시회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아무 그 근거도 없이 그냥 본인이 삼성 미술관 이렇게 적음으로써 삼성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마치 전시를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삼성이라는 이름의 그 플라자에서 그런 주제의 기획전이 열렸는가는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하겠다가 아니라 사과할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한데 좀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 눈높이와 그 수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뭐 저나 제 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뭐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 공세 중에 저희가 국민에게는 비판을 어떠한 비판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부분을 초상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마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아마 해석을 해보면 정치적으로 공세에 의해서 부풀려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서 딱 사과할 것들이 가려진 다음에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뉘앙스를 보면.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저 장면 말고 다른 데서 했던 말 중에 보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뭐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함께 포함돼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뭐 풀렸든 그게 뭐 부분의 허위든 전체가 허위든 관계없이 허위 이력서를 가지고 대학의 강사가 되고 대학의 겸임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가 허위니까 괜찮다. 기간을 좀 뭐 다르게 적었다거나 명칭을 다르게 적었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선 후보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책임지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더욱 윤석열 후보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대선 후보까지 됐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표창장이나 아니면 인턴 증명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총장이라면 지금의 본인의 상황도 그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공정과 기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나온 윤 후보에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문제인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뭔가 이 가족 리스크의 영향이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윤 후보가 대부분 다 앞서 있었는데 이제 뒤집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보니까 뭐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35.4%, 윤석열 후보가 33.3%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문제, 이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후보자의 이런 그 이력, 허위 이력 의혹 이런 부분들이 영향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마자 전 국민한테 바로 전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여론이 형성돼 나가면 앞으로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데 뭐 근데 이게 두 당에서 동시에 이렇게 막 터져 나오니까 정의당에서는 이거 뭐 완전히 콩가루 대선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펴니다.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문으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미 대선은 콩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에 대한 비전과 민생을 향한 정책은 없고 온통 양당 후보와 가족들의 범법 행위로만 도배되고 있습니다. 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처가 리스크는 워낙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태고 의혹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아들께 확 터져 나오고 사과를 하면서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훈육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또 윤석열 후보는 자기 부인의 옛날 일이니까 뭐라고 야단치면서 끌어줬어야 된다는 책임은 또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고 어느 게 더 파괴력이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의 어떤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요. 워낙 다양하고요. 일단 허위 이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결혼한 이후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처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혹들 수사가 진행되고 이 부분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들 문제가 오늘 이제 터져 나왔는데 1차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뭐 훈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은 국민들 감정에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훈육의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었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물론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만 본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 측이 좀 더 리스크가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남은 것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계속 뭐 추적을 하면서 보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가구당 평균 부채가 지난해보다 6% 이상 늘어나 8,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난지원금 등의 효과로 소득 분배 지표는 개선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는 8,80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6%가 증가했습니다. 금융부채는 6,518만 원, 임대보증금은 2,283만 원이었습니다.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 8%, 신용대출은 11.3% 증가한 반면 카드대출은 11.2%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가구 중의 빚이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 순으로 부채가 많았습니다. 특히 30대는 1년 전보다 빚이 11%나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30%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 보유 비율이 증가하고 그 안에서의 전월세 보증금이 증가하는 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 채권 펀드 보유율이 작년도에 비해서 13.8%포인트 증가하고 아파트 등 집값 급등으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새 12.8%가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은 가구 평균 자산 보유액이 7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분배 지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덕분에 개선됐습니다. 소득 하위 20%부터 상위 20% 가구까지 공적 이전 소득이 지급됐고 공적 이전 소득이 지난해 소득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했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이 상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을 웃돌면서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은 전년 대비 0.40배 포인트 작아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계소득과 분배 지표가 4년째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증가가 상당한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며 연간 소득 분배 상황의 개선 흐름이 강하게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일본은 이미 한국에 추월당해버렸다라고 하는 경제석학의 예측. 히토 스바시대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죠. 일본 경제관료 출신의 석학입니다. 자, 그 근거를 뭘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거. 이미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을 갖다 앞지른 지 몇 년 됐다는 거죠.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DP 성장폭,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한국은 2000년부터 따진다면 280%가 넘는데 일본의 성장폭은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결과 세계 경쟁력 순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2021년은 23위 대 31위, 우리가 8칸 정도 앞서 있는데 1995년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뒤져 있었습니다. 또 다음 걸 한번 잠깐 보시죠. 국가 신용등급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지금 우리가 AA고 저쪽은 A+. 그러나 1990년에는 우리가 4단계나 뒤져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IT, 정보통신, 디지털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자 일본 언론 보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같은 얘기입니다. 2027년이면 한국이 일본을 완전하게 추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니케이 연구센터는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는 시점을 6년 뒤로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자, 또 보실까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됐냐? 노구치 교수의 분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한국은 도전적으로 뭔가 도전해가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했지만 일본은 어떻게든 환율을 살짝 조정해가지고 손실을 갖다가 막는 거에서 끝났다.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땅 파고 하면서 내수경기 부양시킨다고 항만을 만들고 다리 만들고 하는 걸로 끝났다. 이래걸 안 된다는 거,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였어야 하는데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요. 우리도 아직 배가 고픕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경제 규모가 다릅니다. 워낙 체급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환율에서 두 나라의 화폐가 가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리스크라든가 이런 게 뻥 터져버리면 우리 원화는 불안한 자산이지만 일본의 엔화는 미국과 함께 언제나 안전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뭔가 질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과학의 수준,
노벨상 타는 거 보셨죠? 일본 노벨상과 한국의 노벨상 없는 거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실 거고, 우리가 아직도 극복 못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고령화가 이미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겪을 만큼 겪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불안 요인이죠. 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0667님,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일가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모레부터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데요. 0277님, 늦은 감이 있지만 또다시 거리 두기가 상향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차차 거치겠습니다. 네, 대신 다시 추워지고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